8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건네는 그 어떤 말로도 상처받은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위로가 절실한 순간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누군가를 위로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다라고요. 내 슬픔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다른 일을 걱정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의지하면서 지금껏 견뎌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서늘해지는 계절,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돼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준비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과 무료인 콩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또 오늘 아침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치킨 교환권, 케이크 교환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힌트가 되겠네요. 지금 바로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기퉁이에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지금 들으신 곡은 산울림의 어머니와 땡땡땡입니다. 지금 삐 소리가 난 부분에 들어가는 가사가 바로 이번 주 정답인 이것인데요. 노래 속 어머니는 왜 이것을 소금에 절여두셨을까? 그 이유는 간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식감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굽기 1시간 전에 소금을 뿌려두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살이 단단해지고 맛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소금에 절여 구워도 맛있고 조림으로도 많이 먹는데 특히 겨울철에 더 맛있는 무와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무가 이것의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무에 든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이것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거든요. 무청을 잘 말린 시래기나 말린 곤드레나물과도 궁합이 잘 맞으니까요. 오늘 저녁엔 맛있는 이것 조림 식구들 밥상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8214님께서 마지막 힌트로 이 노래 산울림 노래가 나올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동안 사육을 못했던 농가들이 있었는데 접경 지역에 조심스럽게 재입식이 시작됐다고요?
네, 접경 지역 양돈 농장에 돼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게 꼭 1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게 지난해 9월이었죠. 접경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그리고 인천 강화 지역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이후에 접경 지역 양돈 농장의 돼지 재입식이 전면 중단됐었죠. 양돈 농가들은 기약도 없이 언제까지 재입식을 미뤄야 하는지 답답함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최근 농식품부의 후보돈 재입식 허용으로 연천 지역 농가 5곳부터 재입식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달 4일까지 8개 농장에 모두 2,500마리의 후보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마음고생도 있고 또 경제적 부담도 많이 떠안고 있었잖아요.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며칠 전에 직접 양돈 농가분들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눈시울이 붉어지실 정도로 벅찬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예. 자식 같은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쁨도 아주 크실 거고요. 또 금전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는데 희망이 생겼다는 반응입니다. 살처분 이후 1년여 동안 수입은 전혀 없이 각종 이자 부담만 쌓여서 생계가 막막했는데 이제라도 후보돈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후보돈을 드리면 바로 수입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보돈을 길들이고 종부한 다음 임신 출산 또 비육 도축까지 최소한 1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내후년 1월은 돼야 첫 소득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처분에 협조한 양돈 농가들은 1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를 유예받긴 했지만 이번 달부터 다시 이자를 내야 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들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살처분 농가들에겐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라도 실질적인 생계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이제 재입식을 하는 건데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정부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했던 시군, 또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군, 또 인접 시군까지 모두 18개 시군을 중점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양돈 농장은 내외부 울타리, 또 폐사체 보관시설, 방역실 같은 한층 강화된 8가지 방역시설 기준을 6개월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모든 농가들께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찬바람이 불면서 또 주의가 필요한 곳이 가금 농가일 텐데요. 네. 그 야생조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되고 있잖아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어젯밤에 또 경기도 용인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이렇게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서 가금 농장에도 언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축사에 출입할 때 장화를 갈아 신고 또 방사사육을 하지 않는 등의 그런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시점. 이럴 때 이제 내년도 외식 트렌드를 조사한 게 있었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년도 외식 트렌드 핵심어를 내놨습니다. 외식 문화나 소비 성향과 관련된 단어 1,400여 개를 수집한 다음에 소비자와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5개 핵심어를 선정했습니다. 그 5개는 바로 홀로 만찬, 진화하는 그린 휴머, 취향 소비, 또 안심 푸드테크, 그리고 동네 상권의 재발견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니까 홀로 만찬이 제일 첫 단어로 등장을 하네요. 어떤 뜻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홀로 만찬은 말 그대로 혼자서 만찬을 즐긴다는 건데요.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게 됐죠. 여기에다가 다양한 1인용 배달 음식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혼자 원하는 장소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식사를 하는 소비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달 앱만 봐도 1인분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서 생선회, 또 파스타, 샌드위치 같은 다양한 메뉴를 1인분만 주문해서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키워드죠. 진화하는 그린 슈머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환경 보호나 동물 복지 같은 윤리적인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이른바 가치 소비가 늘어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제품이라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는지 이걸 보고 물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소비자들의 그 부르는 그린 슈머라는 말이 생겨난 거군요. 다음 핵심어는 어떤 거였죠? 네, 다음은 취향 소비입니다. 이건 단어만 듣고도 아실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의 취향에 기반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 이용이나 각종 체험 소비가 활성화하고 레트로라고 해서 복고풍도 유행하고 있죠. 이런 경향이 내년에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식과 패션 브랜드가 함께하는 마케팅이랄지 짜장라면과 트러플 오일의 조합 같은 이런 이색적인 식재료의 조합도 내년 외식 산업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다음은 안심 푸드테크였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대폭 늘었죠. 안심 푸드테크는 바로 이 안심의 기술이 결합해서 비대면 예약 주문, 또 배달 결제 같은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걸 뜻합니다. 또 동네 상권의 재발견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집 주변 식당을 자주 이용하면서 동네 맛집이나 동네 상권에 대한 관심이 늘고 또 그게 소비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내년의 외식 경향을 꿰뚫는 핵심 단어는 개인 그리고 위생 안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는 시간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함희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하 대표님 소개해 주시는 얘기 듣고 있으면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추억의 음식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은 제가 이제 전달드리는 그 입말이 우리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분명히 제가 느낀 게 잘 전달됐다는 느낌 같아요. 저도 실은 오늘도 또 그런 식재료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장 가서 그런 어떤 식재료를 만나고 그걸 입말로 들으면요. 저도 정말 그 까마득하게 잊었던 어떤 딱 그 순간이 떠오를 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 맛이라 좋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 먹어봐도 충분히 맛있고 멋있는 우리의 음식 이야기를 앞으로도 잘 길러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 새벽에도 엄청 잘 어울리는 우리의 동물일 텐데요. 바로 재래닭입니다. 아이고, 꽃기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들릴 것 같죠? 정말 토종닭이라고 안 하시고 재래닭이라고 하시네요. 네, 실은 이 토종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순수혈통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실은 토종닭은 거의 사라졌다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왜 흐우 이야기했듯이 다시 복원시킨 닭이 존재하고 있어서 재래닭이라고 전달드렸습니다. 예, 토종닭은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그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순수혈통 유지하고 있는 일명 토종닭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시고요. 이것 때문에 전문기관들은 토종닭 대신 재래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어야지만,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죠. 네. 농가에서 키워왔던 닭을 토종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의 연구기관들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토종닭이라는 단어 대신 옛 문헌 등을 참고해 토종닭을 복원한 것. 그것을 재래닭이라고 부르고요. 예. 현재 재래닭은 국내산 닭 가운데 한 1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제주 흑우 복원 과정을 저희가 잘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토종닭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도 그 우리 역사와 그 연관이 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도 이런 식재료와 우리의 생물의 다양성을 보면서 느낀 게 역사와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예. 양기업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토종닭은 뭐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산란수가 좀 적고 그다음에 성장이 좀 늦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일본에서 들여온 개량종에서 좀 밀려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으로 개체 수가 점점 더 줄고 그 후로 이제 복구 사업을 일환으로 외국 개량종이 일시에 대량으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도 저번에 우리 후구 때도 우리 문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셨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국 고유의 닭을 이제 40년간,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한 평생을 바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복원 사업이 시작돼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 네. 그 재래닭이 정말 귀한 그 한 사람의 평생이 들어간 노력 끝에 겨우 이제 되살려낸 그런 존재군요. 네. 어떤 분이 이걸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뵈면서 정말 또 한 번 또 눈물이 찌끔찌끔 나올 아이고, 정도로 네.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분이 계시나 했는데요. 바로 홍승갑 대표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홍승갑 대표님은 지금 파주에서 현인닭을 키우는 분이신데요. 1983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 정선부 박사님과 함께 시작한 한국 재래닭 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축산원 시험장 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복원한 한국의 토종닭이 있는데 이분 우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2000년 전부터 우리 보면 왜 민화 같은 거 보면 참 닭 그림 멋지게 잘 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그죠? 모습이 네,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번에 꼭 이게 먹거리가 아니라요. 우리 마장에서 뛰어놀던 그 바닷앞에서 뛰어놀던 움직이는 그림 본 느낌이었어요, 정말. 야, 그림 속의 네. 닭이 살아나왔군요. 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홍승갑 대표님한테도 저 이거 너무 키우고 싶다고 말했더니 탐을 내셨군요. 예. 네. 그랬더니 당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닭을 키우게 됐던 사실은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렸을 때 그 왜 닭 뒤에 꼬리 부분이 엄청 길잖아요. 네. 그 긴 닭을 이렇게 띄워놓는 걸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났고 그 닭이 겨울 되면 털이 다 빠져서 꼭 철사를 매달고 다니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리 옛날 재래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 그 꼬리 부분이 확 떠오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또 생각이 나서 한 마리, 두 마리 키우기 시작한 게 지금은 색깔만 해도 한 20여 가지 정도 그리고 닭 한 200마리 정도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추억이 결국은 이렇게 큰 대업을 이루게 하신 거죠. 계기가 다 있었네요. 라디오를 네. 또 딱 들으신 게. 예. 그래서 저는요, 이 우리 닭이 항상 뭔가 토종이라 그런다거나 재래 종류는 작고 뭔가 모르게 빈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우리 현인닭의 그 멋진 모습, 기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아름다운 색과 그 모습을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좀 위풍당당한 그런 네, 느낌이 맞아요. 있는 거죠. 네. 자, 외형으로는 이렇게 좀 느낌은 알아봤는데 이제 나중에 또 그 우리 고기로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 그럼요. 맛에 대한 네. 평가는 어떤가요? 저는 참 요번에 닭의 이 우리 아주 옛 모습을 복원하신 그 모습에도 반했지만요. 그 닭이 바로 낳은 노란색의 노른자가 있는 닭을 달걀. 따뜻한 상태로 네, 달걀을 맛봤는데요. 뭐라 표현할지 그런데 참 이 말로만 입말로 할 때 이 한계를 느끼는데요. 정말 노란 크림 같았어요. 크림 냄새가 같다. 하나도 없고. 예. 진짜 왜 그냥 그 빵에 찍어 먹으면 바로 그냥 이거 크림인데 우리 왜 그 파스타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뇨끼라 그래서 꼭 계란 넣어가지고 크림 소스 만들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크림 같았어요. 황홀했습니다. 정말 그 맛이. 너무 관대하게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네, 노른자가 그 정도라. 야. 맞아요. 근데 실은 저는 우리가
날달걀 먹는다는 생각 사실은 좀 꺼림칙해서 안 먹거든요. 어. 그잖아요. 그 사가지고 마트에서 사온 거 날달걀 먹을 생각도 못 하는데 정말 따뜻한 상태로 특히나 우리 토종닭은요. 그 닭 고유의 성질이 닭 알을 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 자체, 이 품는다라는 단어, 우리 엄마한테만 떠올리는 그 말이 이 닭을 보면서 확 다시 생각나게 됐던 단어였는데, 그렇게 품었던 따뜻한 닭을, 그 달걀을 바로 닭 입에다 넣어서 먹었는데 이게 황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너무 그 그림 같아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공장처럼 나오는 맛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예. 네, 그것도 그렇지만요. 이게 위생 상태도 제가 눈으로 확연하게 달랐던 걸 봤는데, 우선은 넓은 케이지에서 키우기도 했고요. 닭장에서. 그리고 이 닭들이 원래는 있잖아요. 왜 강아지들도 자기가 어디 아프거나 이러면은 어떤 풀을 뜯어 먹는다잖아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네. 이 닭들도요. 모래 샤워를 하는데 자기 몸에 약간 이상한 미생물이 붙거나 혹은 뭔가 균들이 붙으면 자기가 살려고 모래에다가 모래 샤워라 그러거든요. 네네. 모래 안에다가 막 자기 몸을 이렇게 비비면서 깨끗이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닭의 모이도 완전 발효시킨 발효 모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한 안에 큰 닭장 안에서 각자 이렇게 뛰어놀다가 몸이 좀 간지럽거나 씻어야겠다 하면 알아서 씻는 거예요. 우리 약 막 항생제 뿌리는 게 아니라. 모래 목욕탕을 따로 준비해 두신 거군요. 예, 밑에 케이지 안에. 바닥에다가 쫙 깔아놓으니까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자기가 알아 씻으면서 하니까 모든 게 재래닭의 모습도 그렇지만 원래 우리의 전통 방식으로 키우시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위생적인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먹으니 맛이 더 좋기도 했죠. 네. 이걸 다 그 홍승감 농부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복원을 하고 계신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재래닭 얘기하면 좀 질기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거는 네.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 질기다는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왜 우리 한국 그때 후구도 그랬지만요. 우리 옛 어른들이 한 맛에 대한 표현 보면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너무 부드러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육했던 고기를 먹던 입맛에서 부드럽고 입에서 뭐 녹아내려야 좋은 고기의 식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흑우도 그렇고 우리 현인닭의 맛도 원래는 이 맛이라고 생각이, 원형의 맛을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씹는 맛이 있는데 이 씹는 맛이 막 질기다는 느낌이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육질의 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현인닭의 우리 재래닭의 특징은 우선은 닭뼈가 우리 왜 사육해서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뼈가 아주 얇잖아요. 다 큰 닭을 먹는 게 실은 완전히 큰 닭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재래닭은요, 우선은 닭의 뼈도 우리가 먹는 그 일반적으로 먹는 닭보다는 굵고요. 예. 그 다음에 닭살이 약간 붉어요. 그리고 이 닭이 원래는 약닭이라 불렸다는데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 게요. 보통 뭐 30분 끓여서 뭐 닭볶음탕 먹고 이런 닭이 아니라 얘는 푹 끓여야 돼요. 정말 곰탕처럼. 그만큼 닭뼈도 굵지만 이 닭뼈는 한 번 우려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우려서 먹을 정도로 네. 국물 색이요. 정말 노란빛의 정말 그 순수한 기름. 우리 왜 보통은 닭 끓이면 한번 좀 찝찝해서 한번 끓여서 물 버리잖아요. 얘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끓여서 푹 구워 먹으면 이게 풀어져서 맛없는 게 아니라 식감도 살아있을 뿐더러 국물을 먹어보면은 이게 정말 약닭이라는 게 이해되는 정도로 맑은 노란빛 기름이 낍니다. 예. 현인닭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은 어떻게 지은 겁니까? 현인닭은 우리 홍승갑 대표님께서 아드님의 이름을 따서, 왜냐하면 재래닭에 그 품종 이름이 따로 없었대요. 지으면 되는 거니까. 예. 네, 우리 저번에 왜 푸른 독세기 콩 뭐 이런 이야기 했듯이 그래서 현인닭으로 이 품종을 올렸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진짜 아들 키우는 것처럼 진짜 네. 40년 동안 고생하신 거니까요. 예. 네. 이걸 딱 이제 달걀 맛도 보시고 현인닭 그 외형도 보시고 그 고안에는 그것까지 보셨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접목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도 좀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는 원래는 이런 옛날 식재료를 가지고 오늘의 맛에 맞도록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우리의 재래닭, 현인닭 같은 경우는 정말 재래 방식으로 키우고 이 모습까지도 옛날 모습을 그대로 관찰하시면서 또 그 즐거운 부분도 있지만 이 먹는 방법도 정말 옛날 방식으로 드셔야 그 맛을 고유하게 느끼겠다 싶었어요. 네. 이 닭은 뭘 튀겨 먹거나 볶아 먹는 닭으로는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또 옛날의 기억을 또 떠올렸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홍승갑 대표님의 사모님께서 이 음식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왜 요즘엔 내장 안 먹잖아요. 아무래도 또 항생제의 걱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닭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재래 방식 그대로 닭모을까지 발효시켜 먹이다 보니까 내장부터 쉽게 말하면 머리부터 모든 내장 그리고 다리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삶는 거예요. 네. 이건 저도 아주 예전에 할머니 집 갔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깨끗한 우리 왜 바깥에서 막 키우고 우리 마당에 뛰어놀았잖아요. 그 닭을 이렇게 닭을 이렇게 끓여주실 때 봤을 때 내장을 다 쓰셨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게 너무 어릴 때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끓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 그 옛날 모습이 떠올랐는데 또 한편으로 이 국을 떠 먹으면서 느낀 게 이 내장 맛이 진짜 이 국 맛에 진가라는 표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깨끗한 그 내장의 모습과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끓이다 보니까 우리 왜 콜라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게 쫀득쫀득한 닭의 이 좋은 기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끓이고 나서 조금만 둬도 있잖아요. 꼭 묵처럼 굳어요. 닭뼈까지 다 넣고 그다음에 우리 왜 닭발 먹으면 원래 닭발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콜라겐 많이 나온다고 먹잖아요. 근데 정말 이 닭 이렇게 죽을 끓였는데도 조금만 뒀더니 바로 이렇게 젤라틴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건 현인닭은 반드시 꼭 정말 우리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접하고 싶을 때 닭머리부터 통째로 통째로 넣어서 한 1시간 많게는 우리 꼭 사골국 끓이듯이 푹 끓여서 거기다가 좋아하시는 뭐 곡식류라든지 아니면은 밤이라든지 은행 이런 거 넣고요. 꼭 한번 푹 끓여서 한번 약닭으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약닭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네요. 네, 저도 좀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파주 현인닭 많은 분들이 좀 접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더 키워달라고 부탁드리기도 좀 죄송스러운데 좀 이어가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후계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좀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드님이 물론 지금 곁에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 후계자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든 혹은 우리 농부님의 또 여러 아시는 분을 통해서든 꼭 우리의 전통 재래닭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용으로도 가능한 우리의 닭을 지켜가는 후계자가 나타나셔서 우리 재래닭이 계속 이어지게 맛과 그다음 모습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 대표님도 보자마자 반하신 것 같은데. 반했습니다. 저도 진짜 보러 가야겠네요. 네, 한번 꼭 파주로 가시면 우리 홍 대표님 뵈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라져가는 우리의 귀한 식재료를 복원하고 또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 또 그 재료로 만든 입맛 음식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장문경님께서 어릴 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오면 닭 2마리 잡아서 하나씩 먹였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위해 닭을 잡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부모님 만나서 도란도란 식사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이 2도, 대구 4도, 부산 7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낮은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도 낮에는 10도, 대전 12도, 부산 16도까지 오릅니다.
온화해진 틈을 타 미세먼지가 찾아왔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에 또 중국에서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마스크 잘 챙겨 쓰시고요.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이 동해 먼바다에서 3m로 높게 일겠는데요. 조업하는 선박들 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382명이 나왔습니다. 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3명이었고요. 서울이 139명, 경기도가 77명, 인천이 39명으로 수도권만 255명에 달합니다. 이 누적 확진자는 31,735명, 누적 사망자는 513명입니다. 이 수능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대치동과 목동으로 가는 인기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해당 강사의 수업을 수강한 이 수험생들의 감염 위험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는 그제 수강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제는 44명이나 더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에는 지난 10일 입소해서 신병 교육을 받던 훈련병 최소 60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그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같은 중대 훈련병 등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1차 검사를 한 결과인데요. 오늘 확진자는 최소 4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가 모두 336명이었는데 여기에 이 아까 말씀드린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그리고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집단 감염이 네. 빠졌었거든요. 이를 포함하면 이 400명대 중반에 달합니다. 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군요. 네, 이 대검감찰부는 어제 오전 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가 작성된 곳인데요. 이 대검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기재된 무리야기법관이란 표현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불법 문건을 검찰이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사찰 자료를 공판부에서 돌려본 것이 아니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한 것이 일종의 협박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모았는지가 감찰 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선호가 뒤바뀐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공판 검사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판사 뒷조사가 아니었다라면서 정상적인 업무임을 강조했고요. 또 조사가 이루어진 판사도 조국 전 장관 재판 관련 판사가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 관련 판사 중 한 명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총장의 해명에 어이가 없다라면서 판사가 바보인가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는 언제 열리는 건가요? 네, 이제 징계위에 해부했으니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곧 소집이 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가 이 실제 직무 위반이나 이 검사의 위신 손상에 해당되느냐 이때 이 법무부와 대검은 6가지 사유에 대해서 모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제외돼서 6명이 심의를 하게 되고 이 과반수인 4명 이상의 탄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되는데요. 이 징계위원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정한 인물로 구성되는 셈인데 이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이 특별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윤석열 총장은 어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 별도 대리인을 통해서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과 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연구관 30여 명이 전원회의를 열고 성명을 내서 직무정지 처분 재고를 요청을 했고요. 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도 위법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렸습니다. 네. 정치권도 이 얘기를 둘러싸고 좀 시끄러웠죠? 네, 민주당은 법무부가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하면서 불법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게 다진 사퇴를 권고한 데 이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모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했다라면서 추미애 장관을 국정조사해야 한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이 참석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없는 만큼 그런 회의는 안 된다고 맞서서 결국 14분 만에 회의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네. 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공수처장 후보 심사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는데 후보 추천은 또 실패했습니다. 이 추천위원들은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만큼 이 처장 후보를 2명씩 짝지어서 여러 조합을 만든 뒤에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처장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조건을 충족한 조합이 없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2명 모두 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결렬이 됐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은 재추천 절차를 주장을 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 회장은 회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얘기했다라고 전했고요.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 취지대로 야당이 동의할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반발 중입니다. 네. 자, 모텔에 불이 났는데 이게 사실 방화였다고요? 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이 서울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한 명은 장기 투숙 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모텔 직원이었는데 이 모텔 직원은 갈 곳이 없어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투숙객 9명도 연기를 많이 마셔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1층 투숙객 60대 남성 오모 씨가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텔이 1970년 지어진 벽돌 건물인데 스프링클러 등 소화 장비뿐 아니라 비상구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루 숙박비가 25,000원에 불과해서 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재건축 구역에 포함이 돼서 철거를 한 달 앞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왔네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대로 중국의 왕이 부장이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요.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이고요. 이 왕이 부장은 그 외에도 정부 여당과 이 국회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해찬 전 대표와는 지난해 방한 때도 비공개 회동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방한 3일차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또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등과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6670님, 어둡고 차가운 새벽 운동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맞이해 보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도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잠이 들기도 어렵지만 조금 잠이 들었다 싶으면 깨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늘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잠이 들었다가 금방 깨는 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나타낼 때 자락깨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락이라는 말은 주로 무슨 락 하다의 구성으로